안 그래도 친구는 저승사자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잡으러 올까봐 너무 무서워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의 구조 현장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 방파제로 달려나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인생 얘기와 시청자 여러분의 실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404호 마녀 카플라입니다. 오늘은 채널 개설 후 처음으로 시청자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카플라가 이제까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주제 중에서 본인들이 겪거나 알고 있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제보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중 오늘은 저승사자에 관한 얘기를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가양동 임대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는 저승사자 이야기부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사연은 구독자 에르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에르브님께서 오늘 사연 이외에도 여러가지 흥미로운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오늘은 특별히 저승사자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에르브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가양동 임대아파트는 영세민 아파트인데 유독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이 많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았던 우리 친척 할머니는 거기 친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승사자가 아파트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장마철 폭우가 올 때도 저승사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노인 한 분이 꼭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것도 기묘하고 그 주변을 돌 때는 저승사자 한 명이 미리 와서 사전 답사하는 것처럼 주변을 이리저리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인데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이다 보니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돌아가시는 분들의 확률이 높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승사자가 출몰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에르브님 말씀처럼 아파트 주위를 미리 사전 답사하는 것도 그렇고 계단이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재미있네요. 하기야 저승사자라고 해서 편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굳이 힘든 계단을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저 역시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너무 익숙해서인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저승사자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런데 에르브님 친정 할머니께서 수시로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데 무섭지는 않으셨을까요? 에르브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러자 거기가 급빈층이 사는 영구 임대 아파트라서 여건상 이사가기가 힘들고 주로 아들 집에 살림 봐주러 가셨어요. 아들네 집에 오래 계시다가 집에 오시기도 했고 하도 많이 목격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셨어요. 그 아파트가 유독 노인 인구, 특히 할머니 인구가 많아요. 처음에는 영세민이 입주했는데 점점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파트 인구 거의 절반이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 꿈은 그 아파트에서는 누구나 흔히 꾸고 산대요. 친척할머니가 저승사자를 꿈에서 본 것은 80% 정도, 실제로 본 것은 20%. 특히 폭우가 오거나 날씨가 많이 추울 때 실제로 밤이랑 낮에 보였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딸네 집 혹은 다른 아들네 집에 며칠 있다가 오기도 했어요. 꿈에서 보는 일도 있지만 저승사자의 환영을 실제로 보는 일도 간혹 있어요. 주위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실제로 많이 목격하신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승사자가 올라간 후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그 아파트 위쪽에서 관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원래 아파트는 집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관에 담아서 이삿짐 타고 올라가는 기계에 내려옵니다. 저승사자를 다 꿈에서만 봤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실제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시신을 담은 관을 이삿짐 기계로 내린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요즘은 거의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에르브님 말씀처럼 저승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돌아가시게 되면 역시 아파트에서 영을 하고 관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승사자를
꿈에서든 어디서든 목격한 다음 날은 반드시 관이 내려왔다고 하니 좀 으스스한데요. 다음 에르브님의 두 번째 저승사자 목격담입니다. 가족들 꿈에 저승사자가 보인다면 얼마 안 있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신대요. 아는 언니도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파트 베란다에 저승사자 3명이 와서 베란다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 누구냐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는 저승사자들이 베란다 문을 열려고 할 때 못 들어오게 온 힘을 실어서 문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하며 못 들어오게 있는 힘껏 막았는데 그 저승사자들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다음 날 또 오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나중에는 급기야 창문으로도 들어왔다고 해요. 결국 언니의 엄마는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라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에르브님의 지인분은 꿈에서 저승사자와 대적하며 집안에 못 들어오게 했지만 며칠 동안 계속 같은 꿈을 꾸며 저승사자와 싸웠던 건데요. 지인 언니가 베란다 문을 기필코 사수하자 결국은 저승사자들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그 지인 언니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건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힘으로 정해진 생사의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죠. 안타깝지만 그 언니분은 최선을 다하셨으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에르브님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꿈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을 찾으려고 주소를 물어보면 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집 주소를 물어보길래 알려줬더니 그날 아침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후에 곧 돌아가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대문집이 많았는데 보통은 대문 앞에서 저승사자가 들어오려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망자를 데려가려고 대문을 끝없이 두드리고 문도 잡아당긴다고 하네요. 그런 꿈을 꾸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한 후는 다음날 집안 어른들이 반드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무리 막아내도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찾아오고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좀 전에 베란다 얘기도 그렇지만 역시 저승사자는 포기를 모르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나 당사자는 그런 일을 겪으면 너무 무섭고 혼비백산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에르브님이 보내주신 저승사자 목격담 마지막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 친구가 말해준 저승사자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외삼촌이 평소 술을 먹고 자주 들어오는데 3달 전부터 집 안방 장롱 앞에 저승사자 3명이 보인다고 했대요. 외삼촌이 술도 항상 많이 마시고 별로 신뢰감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누나, 매형, 조카도 요즘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헛소리 한다고 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야, 정신 차려. 이게 더위 먹었나? 누나도 무시. 처남, 요즘 기가 허한가 보네. 하고 매형도 무시. 삼촌, 전설의 고향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야. 하고 조카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3달 동안 저승사자가 계속 보인다고 하더니 외삼촌은 갑자기 돌연사했어요. 그 후 그 가족들은 저승사자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요. 이런 사연인데요. 뒤에 에르브님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친구 외삼촌은 자꾸 장롱 앞에 저승사자 3명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다들 미친 사람 취급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겁을 잔뜩 먹더니 그 다음날 운동하고 한숨 자겠다고 하시더니 돌연사, 즉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차피 돌연사로 데려갈 거면 한 번에 모셔가지 왜 3달 동안이나 외삼촌을 저승사자들이 괴롭혔는지 정말 의문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올 수 있으니 미리 조심하라는 경고였을까요? 삼촌이 저승사자를 목격한 뒤 정신을 차려서 술도 끊으시고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보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렇게 저승사자에 관한 건 꿈에서 보는 경우가 주로 많지만 실제로 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저승사자를 봤다고 하면 실제로 믿기지는 않겠지만 그분을 관찰하고 건강에 악화나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가족분들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청자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실제로 겪은 저승사자 목격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그 친구는 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3일 정도를 결석하고 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저승사자를 본 것 같다고 반쯤 혼이 나간 얼굴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검은 도포에 갓을 쓴 사람을 봤냐? 너는 괜찮니? 하면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장례식이 아니라 임종이 임박해서 큰아버지 댁에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할머니가 집안의 가장 우더른이셨고 자신이 집안의 첫 손녀로 평소에 할머니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손주들을 대표해서 할머니 임종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집안의 가장 윗어른이다 보니 큰아버지 댁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아주 먼 친척까지 거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할머니가 누워 계신 방에는 자손이 많으신 터라 방이 이미 꽉 차 있었죠. 그 외의 사람들은 마당에 빽빽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처음에는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에 있을 자리가 없어서 큰아버지가 마루에 나가 있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더니 마루랑 마당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은 네가 제일 귀염 받는 손녀이니 얼른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 손이라도 잡아드리라고 성화. 제 친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방 문턱에 앉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가 방 문턱에 앉아서 할머니를 보려고 방 안쪽을 쳐다보았더니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암흑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냥 깜깜한 정도가 아니고 마치 검정색을 눈 아래 칠한 것 마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모든 게 까맸대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헉! 하고 뒤쪽 마당을 돌아보았더니 이번에는 사람과 사물들이 그냥 밝게 있는 그대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다시 방 쪽을 바라보았는데 다시 눈앞이 까맣더래요. 너무나 이상했던 친구는 고개를 기울여서 이렇게 방 쪽을 바라봤는데요. 그랬더니 앞에 뭔가 까만 물체가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한쪽 옆으로 살짝만 방안 풍경과 할머니가 보였던 거죠. 그러자 친구는 너무 놀라서 그렇게 앞과 뒤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홀린 듯이 그 동작들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작은아버지가 할머니 임종인데 재수없이 문턱에 앉아서 무슨 장난질이냐고 호되게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그냥 방문턱에서 내려와서 마당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갑자기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곡소리가 들리더래요. 친구가 문턱에서 물러나자마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친구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에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장례가 끝나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때 상황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네가 문턱을 막고 있어서 저승사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밖에 나가지를 못했구나 하시면서 경악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한테도 큰일 날 뻔했다며 저승사자하고 접촉을 했으니 살을 풀어야 한다고 그 친구의 집안이 크리스천이라 그날로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다 찾아간다 하며 난리가 났었답니다. 나중에 친구 보고 문턱에서 장난친다고 야단을 쳤던 작은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다며 술을 진탕 드시고 꺼이꺼이 통곡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제 친구의 경우는 저승사자의 형상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느끼기만 한 건데요. 아마 저승사자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까맣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친구는 저승사자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고 잡으러 올까봐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때 이후로는 혼자 못 자고 동생 방이나 부모님 방에 가서 잤다고 합니다. 오늘 저승사자 목격담의 실제 사연들을 들어보니 저승사자는 망자를 데려가기 전에 당사자나 주변인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영감이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양의 기운이 센 젊은이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나 아주 밝은 대낮에는 함부로 활동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양동 임대아파트 사연처럼 대낮이더라도 눈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을 주로 이용해서 망자를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밝은 대낮이나 양기가 가득한 장소에서 망자를 데려와야 할 때에는 저승사자가 직접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한 예로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살던 한 어린이가 태풍이 치는 날 바다에 나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큰 태풍이 와서 파도가 방파제에 있는 가로등을 넘어서 육지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비바람과 파랑이 거셌는데요. 처음에 그 어린이는 태풍도 왔고 일요일이라 집에서 TV를 재밌게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오후에 친구 3명이 와서 비바람이 거센데도 밖에 나가서 놀자고 이 아이를 데리러 온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나가고 싶지가 않아서 안 간다고 했죠. 보통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그냥 가잖아요. 더구나 그 애들은 3명이 이미 모여 있으니 자기들끼리 놀아도 되고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연거푸 다시 와서 같이 밖에서 놀자고 자꾸만 졸라댔습니다. 무려 7번이나요. 너무 그러니까 TV에 집중도 안 되고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친구들을 따라 나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센 태풍이 치는데 바닷가에 가서 논다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서 어리지만 그런 날씨에는 절대 바닷가에 가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 친구들은 이런 날씨에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더 재밌을 거라며 억지로 끌려 나온 아이와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와 놀자며 꼬셨던 세 아이들은 다 무사했고 억지로 끌려간 그 아이만 물에 빠진 거죠. 그 애가 수영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아이가 물에 빠진 뒤로 아직 먹구름이 어느 정도 껴있긴 했지만 갑자기 거짓말처럼 날이 갰습니다. 비와 바람이 딱 멈췄죠. 제 생각에는 아마 태풍의 눈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때 아이가 물에 빠진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고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의 구조 현장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 방파제로 달려나갔죠. 바다에서 여러 명의 다이버들과 해녀들이 물속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어머니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땅바닥에 앉아서 멍하게 있었고요. 그렇게 몇 번 물속을 왔다 갔다 하다가 흙탕물이 된 바닷속에서 한 해녀 아줌마가 아이를 겨우 건져냈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건져지는 모습을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아이 모습을 보니 몸이 축 늘어져 있었는데 빠진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아주 깨끗해 보였고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옷은 하나도 입지 않고 발가벗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그 아이가 저랑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10살이었고 그 아이는 아마 8, 9살 정도였을 겁니다. 나중에 그 아이를 건져낸 해녀 아줌마가 동네 어른들과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아이를 건졌을 때 이미 숨졌다고 생각했대요. 건지자마자 엉덩이부터 들쳐봤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해녀 아줌마가 경험상으로 한 얘기여서 의학적으로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물에 빠졌다가 건졌을 때 항문이 열려있으면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묵묵히 아이를 육지로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인공호흡이나 뭐 그런 걸 해도 소용없을 걸 알았지만 아이 부모가 원이나 없게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아이 얼굴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같지 않게 너무 평온해 보이고 마치 낮잠을 자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죠?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아프네요. 더구나 저는 그 아이가 건져 올려질 때 쭉 늘어져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저승사자의 습성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저승사자가 그 3명의 친구들을 저승사자 대행으로 썼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처럼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갔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살고 본인만 죽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들었는데요. 그 아이가 친구들이 몇 번이나 데리러 왔는데도 6번이나 거절을 하고 7번째야 나간 것도 다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좀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뿐이네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승사자에 관한 실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승사자가 정말 있든 없든 우리는 죽음이라는 삶의 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업로드된 몇 개의 영상 중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카플레의 유체이탈 영상을
가장 사랑해주시고 본인들의 실제 유체의 딸 경험담을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카플라는 많은 분들이 유체의 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흥미로운 시청자 여러분의 유체이탈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과연 유체이탈이 무엇인지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일반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유체이탈 실제 사례를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에르부님과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번 영상을 업로드할 때 구독자가 100명이 조금 넘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500명이 되기 직전까지 왔어요. 메인 영상도 6개밖에 없었고 영상 업로드도 자주 못하고 채널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서 미숙한 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404호 카플라 영상들을 사랑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 카플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성원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